목요일 밤 11시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맞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국회에서도 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연일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이 가운데 대북 규탄 결의안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자, 여야가 모두 니 탓을 하는 상황인데, 김민주 기자, 어찌 된 것입니까? 일단은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을 제안한 거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국민의힘이 결의안에 더해서 정부를 상대로 한 긴급 현안 질의 이것까지 요구를 해서 입장을 바꾸면서 이렇게 입장을 바꾸면서 불발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민주당은 북한의 우리 국민 사살에 대해서는 단호히 규탄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긴급 현안 질의는 정치 공세일 뿐이다. 이렇게 일관되게 반대를 해왔는데 질의는 소관 상임위, 네. 그러니까 국방이나 외통위, 농해수위에서 하면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가져온 결의안에 북한의 책임을 묻는 내용이 상당수 빠졌다.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이후에 톤이 많이 다운된 공허한 말만 가득한 그런 결의안을 가져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국방부가 발표한 시신을 불태웠다 이런 내용들을 삭제했고 만행을 지적하는 문구들이 많이 빠졌다 이렇게 아하.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북 네. 규탄 결의안 참 쉽지 않네요.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북 결의안을 꼭 내야 하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결의에 차서 만들어야 되는 결의안인데 이미 너무 너덜너덜해진 게 아닌가, 결의안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고요. 이 국회 안에서 결의안을 낸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김민주 기자님.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이라는 게 이제 여야가 초당적으로 한 목소리를 낸다. 네. 이런 걸 기록으로 남기는 차원은 있습니다. 사실 이 초당적이라는 문구가 빠지면 이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해서 뭐 북한이 뭐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네, 구속력이 없다는 거죠, 북한한테. 다만 이번에는 초당적인 한 목소리도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두 분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합의하는 게 참 어려운데 이 대북 결의안에 꼭 포함이 되어야 하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 이 표현 중에 논란이 되는 부분, 또 수위는 어느 정도 봐야, 우리 의원님이 지금 하고 싶은 말씀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장원 MC 장원이요. 예. 네. MC께서 국회 결의안 장원 MC가 아니고 MC 장원입니다. MC 장원 뭐 마음대로 바꿔 쓰셔도 됩니다. 예. 그 국회 아까부터 웃음을 꾹 참으시더라고요. 예, 제 멘트. 국회 결의안이 너덜너덜하다니까 저도 네. 결의안 많이 내보고 또 결의안 많이 통과시키는 입장에서 네. 결의안은 원래가 좀 너덜너덜한 겁니다. 어느 나라라도 결의안이 네. 또 정파적 입장에 따라서 개인 소신에 따라서 좀 입장 차이가 있죠. 네.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을 뭐 너덜너덜로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요.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 조정돼야 되고. 아,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입장 귀에 차이가- 거슬리셨군요. 입장 차이를 조율해가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국민이 볼 때는 뭐 그거 가지고 싸웠냐 이런 내용들이죠. 이 결의안의 뭐 의의에 대해서는 우리 김민주 기자께서 잘 이야기했으나 국회 행정부가 있으면 국회는 국민 대의기구잖아요. 그렇죠. 국민 대의기구가 초당적으로 국회라는 이름으로 내면서 관련자에게 북한 당국에 대해서 또 우리 국민에 대해서 전 인류에 대해서 메시지를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고 그 울림이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결의안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국민들이 볼 때 그걸 가지고 합의를 못하냐는데 내용 가지고 이제 좀 차이가 있죠. 그 북한의 만행에 만행이다. 초점을 주자는 게 야당 국민의힘의 입장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평화 프로세스 또 남북 관계 전환에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런 당의 입장이 좀 반영되는 것 같아서 그 만행을 적시하는 부분을 좀 조절하자는 입장이 있었던 거고. 네. 또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 긴급 현안 질문해 가지고 파상 공세를 네. 좀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여당 상임위원회인데 그거 할 필요 있겠느냐 이런데 이런 입장 차이들이 이 사안을 놓고는요. 우리 국민이 테러 당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테러를 당했는데 여야가 이런 거 논란을 크게 벌일 이유는 없어요. 긴급 현안 질문도 이건 했었어야 하고 된다는 거죠. 대북 결의안도 내고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가는데 국회가 제 기능을 해야 됩니다. 20명이 넘어서 동의하면 긴급 현안 질의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규제 국회법에. 네. 이런 국회가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결의안을 내야 북한의 버장물을 고치고 남북 관계가 정상적으로 가는 사이코패스 같은 이 사이코패스. 반복적인 도발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국회가 이렇게 북한 자꾸 이렇게 행정부하고 이렇게 하면요. 국회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결의안은
어쨌든 너덜너덜해졌던 어쨌든 네. 계단을 만들어져야 되고 긴급 현안 질문도 많이 해서 네. 네네. 북한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제가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이유가 국민의힘에서 현안 질문 안 하고 결의안 하겠다라고 먼저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갑작스러운 네. 상황에 대응을 좀 더 생각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그 처지를 알겠지만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잘 알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아, 지금 이제 안에 계시지 않기 요건 또 때문에 이렇게 피해 가시는군요. 예. 피해가는 게 아니고 지금 네. 좀 떨어져 의사결정 있으면 과정이 되게 마음에 되고. 들지 않다. 아니면 그건 아니고 아니고요. 의사결정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네. 자, 그러면 예. 교수님한테 이 표현이라든지 만행 특히 얘기가 있는데 이 대북 규탄 결의안에 어느 정도 수위로 들어가야 됩니까? 일단 국정에 대해서 네. 대통령이나 행정부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입법부도 국회도 책임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요. 이건 초당적으로 물밑에서 타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좀 오히려 저는 그 야당의 책임이 많지 않나. 아, 야당이요? 이제 뭐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제 국회 의석수라는 성적표도 그렇지만은요. 네.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다소 너무 강경파 일부에 좀 당이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또는 이제 정부라든가 또는 이제 군의 해석을 갖다가 이제 다소 이제 왜곡을 해가지고 국방부에서는 뭐 이렇게 사례라든가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이 사살이라든가 표현을 쓰면서요 굉장히 그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 국회가 물밑에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 규탄 결의안을 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한 걸 연결 좀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진실 규명을 이유로 민감한 그 첩보 자산 같은 거죠. 좀 공개를 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특히 군 관계자가 군이 수집한 첩보를 마구잡이식으로 공개를 하는 건 상당히 우려가 있다. 특히 조영원 대표가 뭐 연휴 얘기도 하고 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됩니까? 백성주 의원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예. 첩보 공개하고 정보자산 공개하고는 구별돼야 됩니다. 네. 그 첩보를 수집하는 여러 가지 그 메커니즘, 인프라 이런 부분은 철저히 보호돼야 되죠. 그 보호를 해야 되고 예를 들면 뭐 어떤 부대에서 어떤 수사를 통해서 획득했다 이런 부분은 보호돼야 되고 그런 부분은 아직 심각하게 제가 뭐 노출됐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첩보 수집된 내용 중에서 특히 정부에 보고된 내용 중에서 국민이 꼭 알아야 될 부분 이것이 뭐 여러 가지 우리 군사 비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첩보는 그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정보를 국민이 알아야 될 정보는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 자산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연휴 이런 얘기도 많이 해야 됩니까? 군사 2급, 3급으로 분류돼가 딱지로 딱 2급이다, 3급이다 분류된 거 이런 것은 공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국회에 보고할 때 그런 정보 분류가 되지 않는 첩보 내용들은 그거는 국민들이 하는 국회의원이 아는 거는 괜찮은데 국회의원이 그걸 듣고 딴 언론 얘기했던 그 부분이 부분은. 있어요. 네. 그 국회의원한테 보고 올 때 가방을 들고 옵니다. 비밀입니다. 하면서 딱지를 2급, 네. 3급 이렇게 분류된 것은 우리가 공개하면 안 됩니다. 네. 그 언론에 알리도 안 되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 보고 부처마다 업무 보고를 받는데 개별 위원들이 국가 헌법기관이잖아요. 받은 보고를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부분은 공유할 수 있고요. 특히 정보 자산은 철저히 보호해 줘야 됩니다. 네. 이 어느 부대를 통해서 어떤 메커니즘에서 이 정보 자산 보호하고 이 첩보 보고는 완전히 차원의 문제. 찌라시를 보호해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 우리 뭐 국민의힘에서 좀 주로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언론에 얘기했던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국방부에서도 상당히 유감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네. 이제 국방부라든가 이제 정보 관련 부처에서 이제 분류를 해서 이제 보고를 할 건데 네. 굉장히 선을 넘어서지 않나라고 아. 보여지고요. 또 더욱더 문제는 어느 정도는 이제 가짜 뉴스, 또 이게 과대 해석을 해가지고 이 그 의원들 자신들의 의견을 갖다가 마치 정보부처의 의견인 것처럼 언론을 갖다가 선전선동을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하지 않나. 두 번째는 국방부에서도 굉장히 지금 우려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좀 우리 정보 자산이 상당히 공개되는 이런 우려스러운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네. 국회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 말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국민의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의 대표로서 최대한 많은 것을 공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쓰는 어휘들을 보면은요. 아. 국방부에서도 부정하는 어휘들을 써가면서 이제 뭐 양념을 치는 것 같아요. 양념을 쳐가지고 친다. MSG? 예, 전혀 방향성을 틀어버리는 듯한 아. 이런 그 발언들이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는 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그걸 갖고 청문회 같은 거 하는 게 맞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공개할 수 있는 부분하고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듣는 방식을 청취할 수밖에 없는 이제 특이한 사안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뭐 청문 절차라든가 차라리. 또는 이제 이 제한된 정보위원들을 넘어서서 좀 제한된 의원들 사이에서 조금 더 이렇게 그 정보 공개를 갖다가 넓혀 나가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양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들어가 가지고 양념 쳐 가지고 조금 자기 언어대로 말을 해버렸다. 이거는 북한에 보낸 네. 대남 통지문 있잖아요. 네. 그 용어들이 북한식 용어가 아니라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 통지문 내용 상당 부분이 모 신문사 중진 기자가 착오되는 부분 수정했던 부분이 있어요. 수정했습니까? 윤문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윤문이랄까 이렇게 보고를 받는데 전달하는 과정에서 고도 전문적인 용어로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국민들에게 전달할 때는 그 용어를 그대로 잘 안 조금씩 그것을 국민들 눈높이에 소통 눈높이에 맞춰서 언어를 바꾸는 경우는 좀 있죠. 양념을 많이 치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대개가 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가 주의를 합니다. 국회의원, 저도 국방위원만 4년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군사 기밀로 딱 분류되면 잘 안 합니다. 그게 그걸 잘 국민들 국회의원들도 그걸 어기면 결국 자기한테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치명적인 자기 정치의 혈에 마이너스가 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윤문하는 수준의 그런 걸 몰라도 뭐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네. 팩트 위주로 전달되었고 아마 선배 의원, 동료 의원들도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자, 이번 피격 사건 정말 말들이 많은데요. 자, 이렇다 보니까 청와대 안보 라인이나 비서 라인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결국 이 같은 전국 돌파하기 위해서 청와대 개각 얘기도 있습니다. 개각 얘기까지만 한번 해보죠. 어떻게 개각해야 된다고? 국방부만 보면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네. 장관이 바뀌었고요. 국정원장도 얼마 전에 얼마 안 바뀌었는데 됐죠. 개각이 이러한 일을 잠재우기 위해서 여론 관리하기 위해서 개각하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그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그때 인사권자가 결심하는 거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여건에서 사람 바꿔가지고 분위기를 바꿔보는 거 이거는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직무 능력에 이번에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 역사 눈높이에서 바람직하지 않았다 싶으면 그건 언제도 개각을 하는 거죠. 네. 어제 바꾸고 또 오늘 바꾸고 그러나 이것을 정치적인 어떤 국민들의 불편한 여론을 호도하고 잠재우기 위해서 개각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각이 하나의 그런 이용돼서는 안 됐다 생각을 합니다. 안보 라인, 비서 라인이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향후 이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분기점이 한반도 내부보다는 이제 미국 대선에서 그렇죠.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앞으로 높습니다. 있을. 네. 예, 이제 이 미국 대선과 이제 연루가 돼가지고 우리도 새로운 그 안보 그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분명히 이제 피살 어업지도 문제도 같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근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남북 사이에 치열하게 외교전을 벌이고 있는데 전투 중에 장수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이제 전개 과정이고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부가 지금보다 조금 더 유능할지 또는 현재 외교안보 라인이 조금 더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한 분기점이 한 11월 초쯤 되면은 그때 이제 인사권자가 대통령께서 이제 그때쯤 되면은 이 안보 라인과 계속 가야 된다. 혹은 이제 일부 교체를 해야 된다. 아니면 전면 개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됩니다. 여의도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더불어민주당이랑 국민의힘 모두 인정하는 거는 이제 뭐 아까 두 분 다 말씀하셨지만 서훈실장이나 뭐 서울국방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바뀐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둘 것 같고
굳이 한다면 이제 최장수 장관인 외교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도인데 민주당에서는 말씀하셨듯이 인사권자인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한 게 남북미 관계인데 미국 대선 전에는 바꿀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민의힘 쪽은 뭐 다른 라인은 핵심 측근인데 반해 강경화 장관은 야당에서 보기에 투명 장관이다. 실질적 권한도 없다. 네. 이렇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공무원 피격 사건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네. 참 말들이 많습니다. 네, 이 같은 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꼭 필요한 게 이 통신선의 복원인 것 같습니다. 한라인. 자, 문재인 대통령도 두 차례나 이 언급을 했는데 과연 이 복원이 가능할까요? 통신선 복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의 이 대전략을 좀 읽어야 되는데요. 현재 북한으로서는요.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간에 남측과 대화를 일단은 거부할 것 같습니다. 미 대선 이후에 이제 새로운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이 결정이 되면은 안보 정책이 결정이 될 거고, 자, 이들과 호흡을 할 수 있는 라인을 북측에서 이제 다시 한번 북측도 정하겠죠. 네. 그때쯤 돼야 전반적인 대남이라든가 대미 이 전략이 수립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상반기, 내년 1, 2월까지는 뭐 군통신선을 포함한 여러 뭐 작은 남북의 이제 뭐 물물 교환과 같은 작은 교류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하. 자, 근데 최근에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돈 본부장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만났는데 종전선언 관련해서 좋은 토대가 만들어졌다. 이 얘기를 김민주 기자 좀 해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유엔 총회 연설에서 그 정권 후반기 사실상 마지막으로 한반도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냈었거든요. 그렇죠. 그 뒤에 이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이도훈 본부장 귀국길에 특파원들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물었더니 아주 폭넓고 의미 있게 얘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건 부장관도 관련해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달성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들이 논의됐다고 언급했고요. 예. 단 그런 안들이 실현되려면 한미 두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힘들다. 북한의 관여가 필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이걸 두고 여전히 비핵화 상응 조치가 없는 종전선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라는 해석도 있고요. 네. 사실 이번 주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방한하면 북미 대화 재개, 실마리도 찾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여파로 연기됐죠. 전격 취소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도훈 본부장하고 비건 부장 간의 발언, 종전선언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현역 의원실 비건을 친하다면서요? 뭐 친하게도 좀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 만나서 한반도 정치에 대한 얘기를 네. 좀 나누고 종전과 관련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비건 지금 국무부장관은 어지만 부장관 겸 북핵 그렇죠. TF죠. 북핵 팀장이죠. 그렇죠. 북핵 담당 책임자죠, 미국의 책임자. 팀장이 예. 때문에 그 자격으로 만나신 것 같은데 네. 비건은 비핵화, 북한의 제재 이런 부분에서 확고한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을 다루는 데는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가 매우 유용하고 그것을 낮출 생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도 종전선언과 관련해 북한의 태도를 많이 이해하고 있어요. 북한이 종전선언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악용하려고 하고 있다. 종전선언 하고 나면 뭐겠습니까? 종전선언인데 왜 미군이 있느냐? 미군 철수해라. 유엔군 사령부 해체해라. 그 한미동맹 해체해라. 이런 수순으로 갈 거라는 걸 비건 부장관이 굉장히 명료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물론 우리 종전선언과 관련된 여러 또 희망적인 이런 가지 내놓지만은 비건 부장관 임기 많이 안 남았죠. 그래서 트럼프랑 같이 가겠죠. 트럼프 재선되면 또 달라지겠네요. 네. 그러나 이 부분에서 비건의 생각이 그렇게 우리 정부 희망대로 이렇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는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종전선언을 어떻게 보느냐. 아하. 이제 우리 정부가 처음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는요, 평화협상의 입구로서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호응을 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비건이 아니었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비건이 상당히 강경한 인물이었는데 이제 우리 측의 이제 지속적인 설득 또 한반도 현안 문제에 대해서 설득을 하면서요, 2018년도 하반기에는 상당히 이제 동조하는 듯한 우리 측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가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하노이 회담 전에 미국 측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은요, 북한에 대한 이해도 대부분의
그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 한반도 상황을 잘 이해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모르겠죠, 그분들이. 잘. 예.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이해하는 몇 분 중에 하나인데 이 하노이 결절 과정에서 이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 과도하게 해석을 한 게 우리 잘 알려진 네. 볼턴 보좌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볼턴 보좌관이 해임된 이후에 미국의 이제 한반도를 보는 시각이 상당히 정상화되고 있지 않나. 네. 한반도에 있어서의 이 평화 협상의 재개를 위해서는 종전선언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 미국 측에서도 이 폼페이오 장관이라든가 최근 이제 비건 부장관도 북한하고 물밑 접촉이 있는 듯한 뭐 우리가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은 그런 발언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폼페이오 장관 얘기가 나왔는데 이 방안을 예정을 했었어요. 근데 연기가 지금 된 상황인데 일본은 또 간대요. 왜 우리는 안 오고 일본만 갑니까? 섭섭합니까? 아니, 저는 좀 섭섭해요. 그래서 뭐 외교적인 비밀도 네. 많아야 되지만 우리 이도훈 본부장이 좋은 토대 마련되었다. 네. 이걸 추상적인 표현하지 말고 이런 논의가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해라. 정확하게 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예. 이번에 일본 동경에 이제 폼페이오가 오는 이유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게 쿼드라는 게 있어요. 네. 저 미국하고 일본하고 인도 이렇게 네 나라가 호주하고 네 나라가 전략 회의, 이 세계 전략을 논하고 동북아 전략을 논하는 회의인데 그 핵심이 중국에 대한 견제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쿼드 플러스라는 회의에 한국 참여를 계속 참여해라. 요구를 해왔었는데 우리 정부로서는 조금 전략적인 어떤 결정이 유보되어 있는 이런 입장이죠. 중국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네. 뭐 또 다른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데, 폼페이오가 서울을 방문한다면은 그런 그 쿼드의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대한민국 지지를 얻었다 해야 폼페이오가 광이 날 거 아닙니까? 아. 그런 면에서 서울 오지 않은 데는 여러 가지 뭐 또 그 트럼프의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뭐 있지만은 서울 왔을 때 본인이 광날 수 있는 외교적 성과를 내놓기 좀 힘들다고 판단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은 한국과 미국 간의 이 쿼드 문제라든지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 차이도 있고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못 온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또 안 오면 안 온 대로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생기겠죠. 전문가들 사이에. 저는 서울에 와서 폼페이오나 트럼프한테 특별하게 뭘 정치적인 이익을 줄 수 없는 그런 여건 때문에 못 온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옥토버 서프라이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에 정말 서프라이즈 놀랄 거를 이 폼페이오 장관이 갖고 오는 거 아니냐, 한국에 와서. 근데 끝난 겁니까? 이제는 좀 어렵습니까? 그 뭐 이미 이제 서프라이즈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코로나 코로나 걸려가지고 걸려서 이게 서프라이즈가 되고 아, 이게 서프라이즈였군요.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뭐 미국의 일부에서는 뭐 중국의 코로나 작전이 뭐 성공했네 안 했네 이런 농담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북한하고 물밑 접촉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은요. 이제 기대감을 높이는 발언을 폼페이오 장관이 계속 한 것도 사실이고. 네. 예, 첫 번째는 이러한 그 한반도라는 이제 미국 정치권에서 우선순위의 하위에 두고 있는 것보다는요. 사실은 그 미국의 국무장관이라는 게 국정의 사실은 2인자입니다. 그렇죠. 부통령보다도 더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고 또 이분이 이제 그 차기 대통령 이제 후보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미국의 내정을 챙기는 게 시급하다. 아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한국에 방문을 해가지고 쿼드라든가 또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실익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미국으로 돌아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하. 네, 이 옥토버 서프라이즈 이런 말들이 괜히 나온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는 북미 채널이 가동을 했으니까 나올 수 있었던 이야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중대한 시기에 왜 또 북한은 이 피격 사건으로 무리를 일으킨 건지 또 다시 궁금해집니다. 네. 네. 이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제가 속한 정당의 당대표 일원으로 트럼프 대통령 인수위원회 위원들 만난 적이 필러 재단의 고문부터 쭉 만났었는데 예. 인수위원회 주요 멤버들을 만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에 북한 핵 문제 해결하면은 노벨 평화상 받을 겁니다. 북한 핵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셔야 하니까 그 필러 고문하고 헬티지 재단 고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 말에 관심을 가지고 전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하순위에 있던 북핵 문제를 위로 끌어올리는데 제가 기여를 했어요. 아이, 큰일 북핵 하셨네요. 문제 해결하기를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어요. 아하. 그 어젠다 순서를 쫙 올렸는데 아하. 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북미 간 직접 접촉해갖고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내서 재선에 좀 도움 받으려 했는데 지금 완전히 안 됐잖아요. 옥토버 서프라이즈라는 거는
김정일에게 도움되고 트럼프 재선 김정은이요? 도움되는 예. 김정은에게도 네. 도움되고 이제 트럼프에 도움되는 그런 서프라이즈를 기대를 했겠죠. 그렇죠. 또 북미 정상회담을 갑자기 한다든지 외교적 성과물 북한 해결 이런 또 획기적인 전기가 만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입원해 있잖아요 트럼프가. 그래서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적어도 그 북미 간의 극적인 어떤 회담 또 북한 핵 문제 극적인 해결 모습 이런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렵다.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 노벨상 지금 수상자 발표할 시즌인데 트럼프 후보에 안 올라간 것 같아요. 뭐 놀러가죠. 뭐.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을 일으켰을까요? 아니 뭐 북한이? 근본적인 답답해요. 원인은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뭐 고인에게 조금 유감스러운 말이지만은 이제 고인의 월북 시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북측에서도 잘못은 했지만은 이제 그러한 우발성이 한반도 평화에 상당히 그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아하.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제 이 문제는 우리 측 그 정부하고 북측의 시각 차이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 쪽으로 이렇게 좀 조기 봉합을 하는 정도 수순에서 이게 수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두 분한테 마지막으로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도 이 피격 사건으로 경색된 우리 남북 관계 정말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돌파하고 뭐 아이디어 한 주실 수 있습니까? 두 분 다 전문가시니까. 뭐 마련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습니까? 지금 우리 정부도 지금 많이 지금 네. 화가 나 있고 국민들도 많이 화가 나 났습니다. 있고 네. 이제 북측도 북측 나름대로 그 이 평창 올림픽 이후에 미국이라든가 또는 볼턴이라든가 또 우리 정부에 대해 섭섭함이 있을 것입니다. 네. 통 큰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뭐 그 오이사 조치와 같이 아하. 이게 남북의 모든 이 그 통상이라든가 통행이라든가 통신을 차단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통 크게 완전 열어주는 걸로. 열어주면서 뭐 정부가 나서기는 지금 적절하지가 않은 시점이기 예. 때문에 민간인이라든가 아하. 기업인들이 뭐 이렇게 직접적인 그 물류 교류는 없더라도 통행이라도 통신이라도 자유로우면은요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겠습니까? 군통신선이 아니라 북한의 많은 그 이 기업인들이라든가 민간인들이 전화를 해서 우리 측 민간인이 그쪽 그 수역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도와달라. 해법으로서는요 통 큰 결단으로서 이 정부가 못하는 일을 민간이 할 수 있게 통 크게 오이사 조치 이전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뭔가 돌파고 우리 아이디어 하나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정부한테? 지금 돌파구가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남과 북에는 항상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한다 남북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만 네. 지금 지금 냉탕에 들어와 있죠. 냉탕에 들어와 있는데 이 냉각기를 가져야 될 때 냉각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권 5년짜리 행정부죠. 우리 헌법 구조에 따르면은 5년 안에 모든 것을 임기 중에 뭘 해결하겠다, 뭘 그런 의욕을 가져야 되겠죠. 가져야 되지만 냉각기는 냉각기대로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잘못하다가는 국민에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 만행을 저질렀는데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물적 지원을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평화선을 하는 부분들은 국민 정서에 그렇게 부합되지 않습니다. 국민이 힘을 얻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욕을 부리지 말고 이게 남북 관계 연속성을 갖고 북한을 다루 나가야 됩니다. 네. 수많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서두르지 말고 냉각기를 거치면서 통신선 복원한다 해서 통신선이라는 게 전화선 복원된다고 신뢰가 회복됩니까? 증오 관계에 있는 남녀가 전화기 통한다고 뭐 되겠어요? 좀 더 낫죠. 욕하다 보면 더 확실히 혈압 좀 올라가죠. 낫죠. 조금은 낫죠. 그래서 냉각기를 가져야 될 때 냉각기를 가져야 된다. 이 부분은 철저한 북한의 통지문을 넘어서서 구두로 직접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네. 약속을 북한이 하고 또 아니면 그런 것이 전제되고 난 뒤에 남북 관계에 여러 가지 교류 협력을 모색해가고 대화를 모멘텀을 찾아가는 이런 것이 순서가 아닐까. 지금 그렇게 서두르면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이런 네. 격이 될 수 있습니다. 냉각기를 가져야 될 때 냉각기를 가지면서 긴 호흡으로 북한을 다루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좀 남북 문제도 얘기를 해보고요. 또 미국까지 얘기를 좀 나누어 봤습니다. 자, 앞으로도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저희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맞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코멘터리 막점 먹고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OBS